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의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국제암연구소가 설탕을 대체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탕 대신 아스파탐을 사용하면 열량을 낮출 수 있어서 보다 건강한 단맛으로 인기를 끌어왔는데요. 이 식품업체들은 비상에 걸렸고 소비자들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난 3년간 5억 5천만 개가 팔린 펩시의 제로슈거 라임. 건강과 맛을 동시에 찾는 이른바 헬시 플레저 덕분에 판매가 늘었는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아스파탐을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발암물질 이비군에 지정하기로 하면서 발등에 불이 됐습니다. 막걸리 업계 1위 서울장수 막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빛 유자 막걸리를 제외하고 전 제품에 아스파탐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속사항들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는 아스파탐은 인슐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살이 찌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200개국에서 승인한 식품 첨가물 감미료입니다. 국내 하루 섭취량 권고 기준은 1kg당 40mg, 대개 0.1% 미만 극소량이나 2~3% 정도가 쓰이는데 기준치 이상을 섭취하려면 240ml짜리 음료수를 매일 100병씩 마셔야 합니다. IARC하고 그다음에 제파에서 지금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고요.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국민 섭취량이라든지 제2국 관리 동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스파탐이 국제적 이슈가 된 만큼 식약당국과 식품업계는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화요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일본의 요청에 따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해온 IAEA가 종합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직접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IAEA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이 보고서에는 일본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The plan as it has been proposed and devised is in conformity with the agreed international standards, and its application would have negligible impact on the environment. 그로시 총장은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기간 계속 주재하면서 검증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AEA는 지난 2년여의 검증 과정에서 내놓은 6차례 부문별 중간 보고서에서도 방류 감시 체계 등에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引き続き科学的根拠に基づいて、高い透明性を持って、国内外に丁寧に説明して参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 일본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오염수 방류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올 여름 방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해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IAEA의 이번 종합보고서가 오염수 해양 방류에 상당한 명분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대내외 설득 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내 어민과 주변국 등 국내외 반발을 고려해 방류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박상현입니다. 이제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의 당사국으로서 주변국 정부와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대한 성실하게 설명하고 안전을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수산물 먹거리와 해역 안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관련 자료를 국민께 공유해 IAEA 최종 보고서는 검증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일본 언론들도 오늘 아침 보고서가 방류를 반대한 어민과 이해 당사자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지난달 귀국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수요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데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전 대표는 문 전 대통령과 막걸리를 마시며 나라와 민주당 걱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부인 김숙희 여사와 윤영찬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묘역을 돌아보다 손으로 눈가를 훔친 이 전 대표는 방명록에 대통령님, 대한민국이 원칙과 상식의 세상으로 다시 서도록 못난 후대들을 깨우쳐 주십시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사저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 전 대표는 취재진에게 노무현 정부 시절의 추억을 얘기하고 안부를 나눴다며 정치 현안이나 당내 상황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 안팎에서 관심을 모으는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선 조만간 성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일정을 조정하고 있을 겁니다. 흔히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런 줄다리기가 있지는 않아요. 봉하마을 일정을 마친 이 전 대표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발길을 돌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고 사저에서 막걸리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2시간가량의 예방을 마친 뒤 이 전 대표는 취재진에게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SNS에 문 전 대통령과 나라와 민주당 걱정을 포함해 여러 말씀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귀국 후 첫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데 이어 지난 주말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과 광주 5.18 묘역을 방문하며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5.18 묘역 참배 후 민주당이 국민 기대에 미흡하다며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대해 처음 쓴소리를 내며 향후 역할론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수강입니다.
네, 국토부가 6년 전부터 추진됐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노선이 이번 정부 들어서 일부 바뀌었는데요. 야권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가족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혜는 없었다는데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2017년부터 추진되어 온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개통 시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됐지만 사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앞서 야권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이 당초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갑자기 변경됐고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특혜는 없었다는데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민주당도 간판을 걸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김 여사 악마화, 거짓 선동에 썩은 내 등 강경 발언도 뒤따른 가운데 민주당은 행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등에 대해선 당 차원의 고발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민주당은 사업 전면 취소에 무책임한 태도이자 의혹을 덮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의혹을 덮으려는 꼼수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간판을 걸고 붙어보자고 한 원장관을 향해 도박을 좋아하는 정부라고 꼬집었습니다. 현 정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뭘 자꾸 도박을 합니까? 이에 앞서 민주당 고속도로 게이트 태스크포스는 강상면 현장을 찾아 이권 카르텔을 주장하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필요한 경우 국회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도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여권의 초강수 대응에도 여지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수입니다. 의혹이 있으면 해소하면 되죠. 그걸 가지고 다시 2차적인 어떤 논란의 소지를 만든다는 것은 지역 주민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주민 입장에 물어보면 당연히 진행돼야 될 거고 갑자기 무슨 뭐 하루아침에 장관아 혼자서 뭐 한다고 할 문제도 아니고 대출 부실 우려에 휩싸인 일부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찾으려는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죠. 이른바 뱅크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자금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겠다며 위기론 진화에 연일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고객들의 우려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처럼 돈을 저금하고 빌릴 수 있는 새마을금고. 2012년에는 자산이 100조 원이었는데 10년 새 규모가 거의 3배가 됐습니다. 지방은행을 훨씬 뛰어넘고 천여 곳을 합치면 시중은행과도 견져볼 법한 덩치가 됐지만 감독 권한은 여전히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습니다. 다른 상호금융기관이 분기마다 금감원을 통해 연체율을 발표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파악이 잘 안 알려지는 이유입니다. 금융을 전혀 다루지 않는 부처가 감독과 관리를 맡다 보니 위기가 불거지면 다른 기관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문제는 대내외 불안 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에서 시작된 불신과 불안이 금융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이번 합동 브리핑에 기재부와 금융위는 물론 한은까지 참석한 것이 새마을금고를
더는 행안부에만 맡겨둘 수 없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금융당국은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후관청을 옮겨야 되는 게 한지 아니면 협조 체계에서 할 수 있는지 이건 또 전혀 다른 문제고 적어도 지금은 그 논의를 할 시점은 아니다. 다만 이번 사태의 배경에 대출 부실을 넘어 미흡한 내부 통제에 따른 불신 등이 얽혀 있는 만큼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올해는 1923년 어린이 해방선언이 나온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애녀석, 아해놈, 어린놈과 같은 첨대어로 불리던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호와 존중의 대상으로 여겨달라는 선언이었죠. 어린이날도 아닌데 굳이 100년 전 이야기를 가져온 건 여전히 척박한 우리의 아동 인권 현실 때문입니다. 출생신고도 안 된 채 사라진 유령아동 2천여 명, 집안에, 야산에 버려지고 방치돼 죽임당한 아이들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어떤가요? 기저귀 떼기 전부터 영어에 수학에 이른바 학원 뺑뺑이가 시작되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현실도 다시 조명되고 있죠. 이쯤 되니 의문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은 진정 해방이 되었나? 푸르름이 처연한 7월의 여름, 어린이 해방선언을 주도한 소파 방정환 선생은 이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어린이를 남기고 가니 잘 부탁하오. 선생의 당부가 참 무색해지는 오늘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도 깔끔한 정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